2025년 봄 서울 외곽의 해맞이 실버타운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68세의 박영희는 큰 캐리어를 끌며 로비에 들어섰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다. 더 이상 혼자 큰 집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입주 담당 직원 김수진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영희는 서류를 작성하며 자신이 선택한 2인실 공간을 떠올렸다. 1인실은 너무 외롭고 4인실은 시끄러울 것 같았다. 2인실이라면 적당히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룸메이트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희가 물었다. 아, 정순 어머님이세요. 같은 나이시고 취미도 비슷하셔서 잘 맞으실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흔한 이름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307호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문을 열자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얼굴. 40년 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던 그 얼굴이 세월의 주름을 품고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영희 씨?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다. 정순 씨. 영희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그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 서로 아시는 사이셨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낯선 분보다 훨씬 편하시겠죠?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예요. 정순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방 구조와 시설 사용법을 설명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자신의 침대에 짐을 내려놓으며 정순을 힐끗 쳐다봤다. 정순은 이미 창가 쪽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한 셈이었다. 예전부터 그랬다. 정수는 늘 한 발 빨랐다. 언제 입주하셨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일주일 전이요. 영애 씨는 오늘이 첫날이시죠? 네. 다시 침묵. 영희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민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980년대 초반 그녀가 28이었을 때 만난 남자.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던 남자. 2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여자가 바로 정순이었다. 영희는 그때의 배신감을 아직도 기억했다. 민호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녀를 떠났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순의 집안이 더 부유했고 민호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영희는 한동안 방황했고 그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첫사랑의 상처는 오래 남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잘 지내시죠? 수진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영희가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에 두 분 프로필 보고 신기했어요. 같은 동네 출신의 나이도 같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혹시 같은 남자를 사랑했었나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인연이시네요. 영희와 정수는 동시에 굳었다. 수진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수진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연이네요. 정말 우연이에요. 그러게요. 영희는 짧게 답했다. 식당은 활기찼다. 다른 입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식사 내내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각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저 건너편 침대에 정순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희 씨. 어둠 속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민호.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희는 숨을 멈췄다. 민호가 죽었다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거든요. 정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러셨군요. 영희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민호 씨는 늘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여자였을까? 좋은 밤 되세요, 영희 씨. 정순이 말했다. 좋은 밤 되세요. 하지만 둘 다 잠들 수 없었다. 방 안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영희는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노후는 이미 물 건너갔구나. 정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손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영희는 정순이 창가 쪽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연민? 아니면 경쟁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른 채 친절하게 대했다. 점심시간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물었다. 두 분은 원래 친구셨어요? 아니에요. 오래전에 알던 사이예요. 영희가 대답했다.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40년 정도요. 정순이 끼어들었다. 우와, 그럼 거의 평생 아는 사이네요. 좋으시겠어요. 영희와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좋다는 표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에 영희는 산책을 나갔다. 실버타운 정원은 아름다웠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순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같은 벤치에 앉았다. 영희 씨는 행복하셨어요? 정순이 물었다. 그럭저럭요. 정순 씨는요? 저도 그럭저럭요. 둘 다 거짓말이었다. 영희는 민호를 잊기 위해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평생 그 선택을 후회했다. 정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40년 가까이 견뎠다. 두 사람 모두 민호 때문에 불행했다. 왜 하필 이곳이에요? 영희가 물었다. 자식이 추천했어요. 영희 씨는요? 저도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평판 좋은 실버타운이 많지 않았고 이곳은 특히 유명했다. 그럴 만한 우연이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정순의 침대맡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민호와 정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순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보고 계셨군요. 정순이 뒤에서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방을 쓰는데 비밀도 없죠. 영희는 자신의 짐 속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냈다. 민호가 쓴 편지들이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정순이 그것을 보았다. 영희 씨도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잊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경쟁자였을까,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밤이 깊어갔다. 영희는 이곳에서의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를 것임을 직감했다. 평화로운 노후는 없었다. 대신 40년 전 미해결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정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두 여자의 황혼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영희와 정수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지냈지만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관찰했다. 정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가에서 요가를 했다. 영희는 그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침대에서 책을 읽었다. 화장실 사용, 옷장 정리, 심지어 숨쉬는 소리까지 서로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김할아버지가 영희에게 말을 걸었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영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오래 알았던 사이예요. 정순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는 사이였죠.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식사로 돌아갔다. 영희는 정순을 쳐다봤다. 가깝지 않았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실제로는 매우 가까웠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점심 후 실버타운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영희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요? 민호 씨에 대해서요. 어차피 같은 방을 쓰는데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영희 씨는 민호 씨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희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가 진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많이 사랑했어요. 28살 여자가 할 수 있는 만큼요. 결혼을 약속했고 미래를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게 정순 씨였어요. 정순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뭐가요? 민호 씨를 빼앗은 것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영희는 정순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뜻이에요? 정순은 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였어요. 민호 씨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였죠. 우리 아버지가 투자 조건으로 민호 씨와 제 결혼을 제시했어요. 민호 씨는 처음엔 거절했대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40년간 민호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강요된 결혼이었다. 그럼 민호 씨는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네. 그리고 평생 그걸 후회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40년 가까이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영희 씨를 생각했을 거예요.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민호가 자신을 기억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정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연민? 질투? 죄책감? 그럼 정순 씨는 왜 그와 결혼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정순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강압적인 분이었어요.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도구였어요, 사업을 위한.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40년간 품었던 오해들이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복잡함이 생겼다. 서로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호 씨는 행복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요. 돈도 많이 벌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를 끊임없이 피웠어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자녀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살아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가족에게 무관심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민호는 불행했고 정순도 불행했다. 그리고 자신도 불행했다. 세 사람 모두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다. 영희 씨는 재혼하셨죠? 정순이 물었다. 네. 민호 씨와 헤어지고 2년 후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군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저를 대했죠. 후회해요? 매일이요. 그 사람에게 미안해요.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정순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영희는 정순의 손을 바라봤다. 40년간 증오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 같았다. 정순 씨, 솔직히 말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미워했어요. 민호 씨가 영애 씨를 잊지 못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질투했어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저 여자는 기억되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영애 씨도 피해자라는 걸요. 우리 모두 민호 씨의 선택, 아니 강요된 선택의 희생자였어요. 영희는 눈물이 났다. 저도 정순 씨를 미워했어요. 제 남자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정순 씨도 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다. 다른 입주민들이 말을 걸었지만 영희와 정수는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과거 이야기를 계속했다. 민호 씨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영희가 물었다. 죽기 직전에요. 병원에서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요. 누구한테 미안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일 수도 있고 영희 씨한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일 수도 있고요. 영희는 슬펐다. 민호는 결국 후회하며 죽었다.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행복도 못 느끼고 밤에 방으로 돌아와서 영희는 민호의 편지들을 꺼냈다. 정순에게 보여줬다. 이거 읽어보실래요? 정순은 놀랐다. 괜찮아요? 네. 이제는 비밀도 아니니까요. 정수는 편지들을 펼쳤다. 젊은 시절 민호의 필체였다. 사랑의 고백, 미래의 약속, 꿈들이 적혀 있었다. 정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편지였다. 민호는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부러워요. 정순이 말했다. 왜요? 이런 사랑을 받아봤으니까요. 저는 평생 이런 거 못 받아봤어요. 영희는 정순을 안아줬다. 미안해요, 정순 씨. 왜요? 그냥. 우리 모두가 불행했던 거요.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적대적이지 않고 이해로 가득했다. 영희 씨. 어둠 속에서 정순이 말했다. 네.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해봐요, 정순 씨.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친구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40년간의 오해는 풀렸지만 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랑, 미움, 그리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둘의 변화를 눈치챘다. 더 가까워 보였다. 김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오래된 친구는 다르네요. 이제 진짜 편해 보여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민호라는 이름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영희와 정순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의식하지 못했지만 민호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은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정순이 창가에 민호와 함께 찍은 또 다른 사진을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번엔 더 크고 화려한 액자였다. 영희는 속이 상했다. 마치 정순이 나는 그와 결혼했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영희는 자신의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민호가 쓴 시를 액자로 만들어 놓았다. 오래전 민호가 그녀를 위해 쓴 연애시였다. 정순이 방에 들어와서 그걸 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새로 장식하셨네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다. 네, 예쁘죠? 영희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장으로 갔다. 하지만 영희는 그녀의 어깨가 긴장한 것을 알아챘다. 다음 날 정순은 방 안 공기청정기 옆에 라벤더 향초를 놓았다. 영희는 라벤더 향을 싫어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다. 정수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향초 켜셨네요. 영희가 말했다. 네, 좋잖아요. 라벤더는 마음을 안정시켜준대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라벤더 향이 좀. 영희가 말을 흐렸다. 아, 그래요? 몰랐네요. 정수는 거짓말을 했다. 영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대신 다음날 자신의 침대 옆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정수는 현대 음악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지루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음악 취향이 고급스러우시네요. 정순이 비꼬듯 말했다. 나이 들면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영희가 맞받아쳤다. 이런 식으로 작은 공격들이 계속되었다. 정수는 영희가 자기 전에 읽는 램프 불빛이 너무 밝다며 불평했다. 영희는 정순의 아침 운동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은 이 미묘한 전쟁을 눈치채지 못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룸메이트처럼 보였다. 하지만 307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정순의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민호가 정순에게 쓴 편지들이 보였다. 결혼 후에 쓴 편지들이었다. 영희는 유혹을 느꼈다. 읽고 싶었다. 민호가 정순에게 뭐라고 썼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순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영희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정순은 영희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눈치챘다. 제 서랍 보셨어요?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니, 그냥 열려 있길래. 영희가 변명했다. 읽고 싶으세요? 민호 씨가 저한테 쓴 편지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읽어보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별 내용 없어요. 영희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민호의 필체였지만 내용은 차가웠다. 형식적인 안부, 사무적인 일정 공유, 감정이 없는 문장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셨죠? 이게 결혼 생활이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민호는 정순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정순 씨. 영희가 입을 열었다. 됐어요. 알아요. 영애 씨가 뭐라고 할지. 정순이 편지를 도로 집어넣었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유치해요. 뭐가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거요. 민호 씨는 이미 죽었어요. 5년 전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두 사람을 계속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영희는 정순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정순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젊은 시절의 민호.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영희는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먼저 일어나 영희가 간직한 민호의 물건들을 살펴봤다. 편지, 사진, 작은 선물들. 모두 오래되고 빛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부러움? 분노? 아침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입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무슨 일 있으세요? 김할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오후에 정수는 영희의 클래식 스피커를 끄고 자신의 라디오를 틀었다. 영희는 정순의 라벤더 향초를 창가로 옮겨 놓았다. 작은 보복들이 계속되었다. 저녁이 되어 실버타운의 입주민 담당 직원인 수진이 307호를 방문했다. 두 분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없어요. 영희와 정순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좀 두 분 사이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순이 말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다. 양쪽 침대 옆에 각각 민호와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박물관 같았다. 아니, 전쟁터 같았다. 혹시
같은 남자 문제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와 정수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 농담으로 했던 말 기억하세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었냐고요. 설마 진짜였어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두 분 다 이제 60대 후반이시잖아요. 남은 인생 이렇게 싸우면서 보내실 거예요? 영희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서로 견제하고 계시잖아요. 방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순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지는 단호했다. 필요하면 상담사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방을 옮기시는 것도. 안 돼요. 영희와 정순이 동시에 소리쳤다. 수지는 놀랐다. 왜요? 서로 불편하시면서 왜 같이 계시려고 하세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들도 이유를 몰랐다. 왜 떨어지기 싫은지, 왜 계속 함께 있으려 하는지. 수진이 나간 후 방은 긴 침묵에 빠졌다. 영희가 먼저 말했다.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요. 민호 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 때문인가요? 둘 다일지도요.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뭘까요?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는지, 누가 더 불행했는지. 영희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경쟁은 계속되었다. 영희는 자기 전에 민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큰 소리로. 정순이 들으라는 듯이. 정수는 민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영희가 보라는 듯이.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을. 민호는 이미 죽었고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은 307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점점 더 궁금해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했다. 몇몇은 이를 재미있어 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박 할머니가 김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저 두 분 분명 뭔가 있어요. 같은 남자 때문이래요. 에이, 그럴 리가요. 60대 후반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잖아요. 아니, 정확히는 과거의 사랑이죠. 소문은 퍼졌고 307호는 실버타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영희와 정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쟁에 너무 몰두해 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작은 견제들이 쌓이고 쌓여 큰 불편함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헤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싸움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날 밤 정순이 어둠 속에서 물었다. 영희 씨,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그만해요. 먼저 그만두세요. 영희 씨가 먼저요.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두 노인이 죽은 남자 때문에 싸우고 있다니. 하지만 웃음이 멈춘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민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방 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3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영희와 정수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수진이 황급히 다가왔다. 307호 어머님들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다. 당황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누구요? 영희가 물었다. 민호 씨라고 하시는데요. 영희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다. 정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정순이 다시 물었다. 민호 씨요. 두 분을 찾아오셨어요. 불가능해요. 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민호 씨의 아들이세요. 이름이 같대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의 아들. 정순과 민호의 아들. 로비로 내려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민호를 닮아 있었다. 키가 크고 이마가 넓고 눈매가 비슷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민호 주니어 이하 민준가 정순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민준아, 왜 갑자기? 정순이 놀라며 물었다. 미국에서 잠깐 출장 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준은 그제야 영희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룸메이트시죠? 네, 박영희예요. 영희는 민준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의 아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자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세 사람은 실버타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준은 미국 생활 이야기를 했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딸이 둘 있다고 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다. 응, 좋아. 영희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 정순이 대답했다. 민준은 영희를 다시 보았다. 오래 아는 사이세요? 응.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야. 정순이 얼버무렸다.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가 친구분이 있으시니까. 영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민준을 보는 것이 편치 않았다.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박영애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해외에 있고요. 그렇군요. 저처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정수는 계속 불안해 보였다. 영희는 민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시간쯤 지나 민준이 말했다. 사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정순이 긴장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일기예요. 제가 읽어도 될지 고민했지만 결국 읽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뭐가 쓰여 있는데?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내용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요.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숨을 참았다. 그 여자 이름이 박영희예요. 민준이 영희를 똑바로 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카페의 다른 소리들이 사라졌다. 오직 세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민준이 계속했다. 혹시 그분이 박영애 씨세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순이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았다. 어머니 룸메이트가 우연히 그분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이었어, 정말로. 정순이 변명했다. 민준은 일기장을 펼쳤다.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영희와 정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읽기 시작했다. 1985년 3월 12일. 영희를 마지막으로 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날 경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비겁한 놈으로 기억되는 게 나았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 계속했다. 1987년 5월 5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정수는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아이를 보면서 영희와의 아이를 상상한다. 나는 나쁜 아버지가 될 것 같다. 정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20일. 오늘 우연히 길에서 영희를 봤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다행이다. 그리고 동시에 질투가 난다.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2020년 1월 3일. 암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 인생이다. 후회가 밀려온다. 영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 정순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 민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나는 모두에게 실패했다. 민준이 일기장을 덮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니? 정순이 물었다. 어머니와 박영애 씨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순이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비겁했어요. 자기 선택에 책임지지 못했어요. 두 분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영희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당신은 아버지를 원망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무관심했는지, 왜 늘 슬퍼 보였는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강요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도 정순이 말했다.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야. 책임도 져야 하는 거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박영애 씨께도요. 필요 없어. 영희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만해요, 민준 씨.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우리 세대의 문제를 내가 짊어질 필요 없어. 주변의 다른 입주민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이 울고 있었으니까. 수진도 멀리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렴. 민준은 영희에게도 인사했다. 박영애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럴게요. 민준이 떠난 후 영희와 정수는 한동안 카페에 남아 있었다. 민호의 일기. 그의 진심. 평생 간직한 후회와 그리움. 영희 씨. 정순이 말했다. 네. 미안해요. 민호 씨를 불행하게 만든 거. 정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영희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비겁했어요. 저도 민호 씨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 했죠. 우리 모두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도 우리도. 네. 두 사람은 307호로 돌아왔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민호의 사진과 편지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추억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우리 이거 다 치워요. 영희가 말했다. 정말요? 네. 이제 그만 놓아줘야죠. 그 사람도 우리 자신도.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이요? 정수는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복수요. 영희는 당황했다. 무슨 복수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짓에 대한 복수요. 평생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한. 하지만 민호 씨는 이미 죽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영희는 정순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그날 밤 정순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 찾기였다. 민호가 정말로 강요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민준이가 모든 걸 알고 있을 리 없어요. 분명히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거예요.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영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정순도 자신처럼 완전한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40년간 의문으로 남았던 것들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실버타운 입주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민준의 방문과 세 사람이 울었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박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어제 젊은 남자분 누구세요? 제 아들이에요. 정순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근데 박영애 씨도 함께 우시던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영희가 짧게 답했다.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실버타운 입주민들은 307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날 저녁 정순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민호의 아버지가 쓴 편지들과 사업 서류들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영희가 물었다. 민호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요. 두 사람은 서류들을 펼쳤다. 놀랍게도 민호의 아버지 회사가 실제로는 부도 위기가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재정 상태는 건전했다. 그렇다면 왜 정순의 아버지가 투자를 제안했을까? 더 깊이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다. 정순의 아버지와 민호의 아버지는 오래된 친구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업적 이익을 위해 자식들의 결혼을 계획했다. 부도 위기는 거짓말이었다. 단지 민호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게 무슨?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 씨는 속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한테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민호 씨는 필요 없는 희생을 한 거네요. 네. 가족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두 노인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세 사람 모두 두 노인의 계획에 희생당한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정순이 울먹였다.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복수할 대상도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알았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에 대한 기억들, 각자가 겪은 고통들, 잃어버린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공동의 적이 있었다. 이미 죽은 두 노인. 그들의 이기심.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정순이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밤새 보신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잠이 안 와서요. 영희 씨, 여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정순은 한 통의 편지를 가리켰다. 민호의 아버지가 정순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날짜는 1983년 민호와 정순이 결혼하기 2년 전이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호가 박영희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다. 진지한 것 같다.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계획이 2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영희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순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정순의 아버지가 민호의 배경을 조사한 보고서였다. 영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집안 배경, 재정 상태,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제 정보까지. 영희는 기분이 나빴다. 결론은 박영희는 재정적 가치가 없음. 결혼 부적합이라고 적혀 있네요.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읽었다. 우리를 물건처럼.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순의 아버지는 민호의 아버지 회사에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다. 가짜 부도 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나 투자를 제안한 것이었다. 완벽한 사기네요. 영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그 사기의 희생자였어요. 정수는 더 많은 서류를 뒤졌다. 그러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민호의 필체였다. 일기장과는 다른 더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이건 뭐죠? 영희가 다가갔다. 정순이 펼쳐 읽기 시작했다. 1985년 2월 10일. 아버지한테서 진실을 들었다. 회사는 부도 위기가 아니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속았다. 하지만 이미 정순과 약혼했다. 파혼할 수 없다. 정순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영희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하지만 정순을 생각해서 결혼을 강행했다. 나 때문에. 정순이 울기 시작했다. 내가 거절했다면. 아니에요. 정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가 정순을 안았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알았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과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실을 드러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1985년 3월 1일. 영희를 찾아갔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었다. 배신자로 기억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차라리 그녀가 나를 미워하고 잊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녀도 나처럼 평생 고통받을 것이다. 영희는 그날을 기억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날.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간 날. 그때 그가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이었다. 만약 그때 말했다면. 영희가 중얼거렸다. 달라졌을까요? 정순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복잡해졌을지도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러다 또 다른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다. 정순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날짜는 2010년 그가 죽기 직전이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딸 정순에게 미안하다. 그녀의 행복을 위한다며 실제로는 내 욕심을 채웠다. 민호는 정순을 사랑하지 않았고 정순도 행복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서를 구할 수 없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네요. 정순이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요.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세 세대가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통받았다. 민호의 아버지와 정순의 아버지, 그리고 민호와 정순과 자신, 그리고 민준까지. 민준이는 알고 있을까요? 이 모든 걸? 영희가 물었다. 모를 거예요. 아버지 일기장만 봤을 테니까요. 이 서류들은 저도 이제야 봤으니까요. 말해줘야 할까요? 정수는 고민했다. 모르겠어요. 알면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여보세요? 영희가 받았다. 박영애 씨, 저 민준이에요. 혹시 어머니 계세요? 네, 여기 계세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뭘 발견하셨는데요? 정순이 물었다.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불안해했다. 또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았다.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순이 대답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영희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40년 전의 사랑과 배신, 거짓말과 희생을. 밤에 방으로 돌아와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순 씨, 우리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명확해지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요. 그게 위안이 될까요? 위안은 아니더라도 이해는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민준이 가져올 새로운 비밀. 그것이 마지막 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어둠 속에서 정순이 물었다. 영희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요. 민호 씨한테 진실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정순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맞설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때는. 네.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정수는 웃었다. 지금은 있어요. 이제 68세인데 뭐가 무서워요. 영희도 웃었다. 맞아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잃을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우정.
40년의 오해를 풀고 시작된 새로운 관계.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박영애 씨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민준이 말했다. 세 사람은 307호 방으로 갔다. 민준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아버지 사무실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는데 제 생일이더라고요.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저를 생각한 유일한 흔적인 것 같아요. 그가 꺼낸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다. 표지에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순이 물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증거들이에요. 할아버지들의 사기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요. 파일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재무제표, 두 아버지 사이의 편지들,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고요. 민준이 설명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영희가 물었다.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해서요. 진실이 밝혀지면 어머니 집안도 난리가 날 테니까요. 정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혼자 고통받으며 산 거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 모든 걸 남겼어요. 편지가 하나 있어요. 민준이 봉투를 꺼냈다.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읽어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다. 영희와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읽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나에게는 변명이 있다. 나는 강요된 삶을 살았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고 매일 내가 진정 사랑했던 여자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이 파일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내가 판단해라. 밝힐 것인지 묻을 것인지. 한 가지만 부탁한다. 박영애 씨를 찾아가라. 그분께 내가 평생 그분을 사랑했다고 전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끝까지 박영애 씨를 생각하셨어요. 민준이 말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에 자신은 없었다. 영희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순 씨. 왜요? 영희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요. 이제 확실해졌을 뿐이에요. 민준이 계속 말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다 두 분이 같은 실버타운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두 분께 모두 보여드리기로요. 왜요? 정순이 물었다. 두 분 모두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였다. 선택지가 뭐예요? 영희가 물었다. 첫째, 모든 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둘째,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두 집안의 세상에.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순이 물었다. 두 집안이 난리가 날 거예요. 특히 외할아버지 집안은요. 사기꾼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잠시 멈췄다. 정의는 실현될 거예요. 정수는 생각에 잠겼다. 제 가족들, 조카들도 있고 친척들도 많아요. 그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텐데. 그래서 어렵죠. 민준이 말했다. 영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정순 씨 결정을 따를게요. 정순 씨가 더 많은 걸 잃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해요. 영애 씨도 피해자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생각했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정순이 말했다. 물론이죠. 급할 건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민준이 떠난 후 영희와 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방 안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40년간의 거짓말이 눈앞에 있었다. 영희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순이 먼저 물었다. 모르겠어요. 진실을 밝히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한테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며칠간 고민했다. 실버타운을 산책하며 식사하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가 다가왔다. 두 분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도울 일 있나요? 정순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과거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박 할머니는 생각했다. 저는 6.25 때 가족을 다 잃었어요. 전쟁 때문에요. 평생 원망하며 살았죠. 그럼 지금도 원망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안 해요. 알았거든요. 원망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요. 영희가 물었다. 그럼 그냥 잊으세요? 잊지는 않아요. 기억은 하지만 붙잡지는 않아요. 차이를 아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죠. 두 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세요? 그날 밤 영희와 정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영희가 말했다. 뭘요? 진실을 밝히는 거요.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저는 영희 씨가 밝히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이미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누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누가 피해자였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의도 중요하지만 평화도 중요해요. 영희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아요. 남은 시간 동안은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영희 씨. 제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상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40년간의 증오와 질투가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놓아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 진실을 밝히지는 않지만 민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민호 씨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순이 말했다. 희생한 거였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영희가 동의했다. 다음 날 민준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결정을 들은 민준은 놀랐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시겠다고요? 네. 정순이 확고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 아버지를 기리는 일이요. 어떻게요? 영희가 설명했다. 민호 씨가 평생 모은 일기와 편지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물론 실명은 빼고요. 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로요. 왜요? 민준이 물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강요된 결혼, 첫사랑, 희생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정순이 잠시 멈췄다. 당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 세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어야죠. 민주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작업을 시작했다. 실버타운의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정리했다. 영희는 민호와의 연애 시절을 회상했다. 정수는 결혼 생활의 진실을 나눴다. 민주는 아버지의 일기를 정리했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묘한 일이 일어났다. 세 사람이 가까워진 것이다. 민주는 두 여성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영희와 정수는 민준을 아들처럼 아끼게 되었다. 박영애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뭐요? 아버지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복잡해요. 40년 전의 사랑은 이미 추억이 됐어요. 지금 남은 건 아쉬움이죠.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머니는요? 민준이 정순에게 물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럼 왜 40년을 함께 사셨어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익숙함이요. 그리고 책임감.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업은 2달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307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박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다. 요즘 3분이 자주 모이시던데 무슨 일 하세요? 책을 쓰고 있어요. 영희가 대답했다. 어떤 책인데요? 사랑과 선택에 관한 책이요. 오, 재미있겠네요. 출판하시면 저도 읽고 싶어요. 소문이 퍼지자 실버타운 입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생겼다. 2 노인의 사랑 이야기라니 흥미로웠다. 하지만 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 영희와 정수는 의견 충돌을 겪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해요. 영희가 주장했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과 달라요. 정순이 반박했다. 하지만 더 극적이잖아요. 극적인 것보다 진실이 중요해요. 민준이 중재했다. 2분 다 맞아요. 극적이면서도 진실해야 해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3사람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의 입장을, 고통을, 희망을.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 말했다. 영희 씨, 우리 참 이상한 사이예요. 왜요? 예전엔 적이었잖아요.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했던. 지금은요? 지금은 전우 같아요. 같은 전쟁을 겪은. 영희는 웃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 전쟁에서요. 그리고 이제 함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만의 역사를요. 방으로 돌아와서도 2사람은 작업을 계속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되살리고 문장을 다듬었다. 영애 씨, 이 부분 어때요? 정순이 노트북을 보여줬다. 2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진정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좋네요. 정확해요. 슬프죠? 슬프지만 진실이에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저도 젊었을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결혼은 못했지만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이 할머니도 왔다. 저는 강요된 결혼을 했어요. 정순 씨처럼요. 평생 불행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첫사랑, 후회, 선택들. 영희는 깨달았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민준이 제안했다. 그럼 이 책을 더 크게 만들면 어때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황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요. 3사람은 동의했다. 책은 개인적인 복수에서 공동의 치유 프로젝트로 변화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실버타운은 이야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받았다. 이게 진짜 복수네요. 어느 날 영희가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정순이 물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는 이겼어요. 과거에게요. 책은 3개월 만에 완성됐다. 20명의 입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두꺼운 책이었다. 민준이 출판을 도왔고 작은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출판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희가 걱정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민준이 확신했다. 우리 신원은 보호되겠죠? 물론이죠. 모두 가명으로 나갈 거예요. 책 출판을 기다리는 동안 영희와 정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도왔다. 정순의 요가를 영희도 배우고 영희의 독서 취미를 정순도 즐겼다. 방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의 사진과 편지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추억의 상징이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어느 날 밤 정순이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 영희가 웃었다. 서로 미워했죠. 지금은요? 정수는 영희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지금은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정순 씨.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40년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증오에서 이해로, 경쟁에서 연대로, 고통에서 치유로. 실버타운의 밤은 고요했다. 307호에서는 두 노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여자. 황혼의 룸메이트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다. 책 출판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실버타운을 찾아왔다. 정순의 조카 재훈이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급하게 물었다. 책을 출판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수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형이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영희와 정수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재훈은 화가 나 있었다. 책 내용을 봤어요. 외할아버지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가명이라지만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쓴 것뿐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진실? 재훈이 비웃었다. 고모, 이게 가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어요? 회사는? 우리 명성은?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재훈아, 앉아. 이야기하자. 하지만 재훈은 앉지 않았다. 고모, 출판을 취소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요? 가족을 지키려고.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실을 숨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야.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명예야.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고모가 이런 분이었어요? 평생 조용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후회해. 조용히 산 걸. 이제는 말하고 싶어. 진실을. 재훈은 영희를 쳐다봤다. 당신이 부추긴 거죠? 고모를 이용해서? 아니에요. 영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건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얼마면 되죠? 출판 취소하는데요. 영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재훈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1억? 2억? 말씀하세요. 나가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다. 고모.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괜찮아요? 영희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민준이 미안해했다. 제가 가족들에게 말한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야.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지금이든 나중이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순의 다른 가족들이 찾아왔다. 형제들, 조카들 모두 출판을 반대했다. 언니, 이건 배신이에요. 정순의 남동생 정호가 말했다. 배신? 정순이 반문했다. 아버지가 한 일이 배신이 아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엔 그런 방식이 흔했어요. 사기가 흔했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가족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 영희는 옆에서 조용히 정순을 지지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거셌다.
고모,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조카딸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곧 결혼해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어떡해요? 정수는 흔들렸다. 젊은 조카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정순 씨.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정말로 출판하는 게 맞는지. 영애 씨까지. 정수는 놀랐다. 저는 정순 씨 편이에요. 정순 씨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정수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대하는 눈빛, 원망하는 눈빛, 실망한 눈빛.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순이 말했다. 가족들이 떠난 후 307호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다.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정순이 물었다. 아니에요. 영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우리처럼요. 그래도 영희는 정순 옆에 앉았다. 정순 씨, 물어볼게요. 왜 이 책을 쓰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요. 그게 다예요? 정수는 생각했다. 아니요. 민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들이 아직 유효해요? 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정수는 영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영희 씨는 지혜로워요. 나이 들면 누구나 지혜로워져요. 그날 밤 실버타운의 다른 입주민들이 307호를 찾아왔다. 소문을 들은 것이다. 박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출판을 지지해요. 왜요? 정순이 놀라서 물었다. 우리 이야기도 담겨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숨기고 살았던 것들을요. 김 할아버지도 동의했다. 두 분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덧붙였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해요. 20명의 입주민들이 모두 지지를 표명했다. 정수는 감동받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요.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셔서요. 다음 날 정수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확신에 차 있었다. 출판할 거예요. 정순이 선언했다. 언니, 정호가 소리쳤다. 들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불행한 삶을 견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생각했어요. 많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재혼이 위협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하세요. 정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진실만 썼어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고모는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거예요. 가족들은 화가 나서 떠났다. 정수는 쓸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잘한 거예요. 영희가 격려했다. 맞아요. 민준도 동의했다. 고모는 용감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출판일이 다가왔다. 출판사는 홍보를 시작했다. 황혼의 고백 -20명의 노인이 들려주는 진실된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노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숨겨진 첫사랑, 강요된 결혼, 평생의 후회. 출판 일주일 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정순과 영희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 실렸다. 왜 이 책을 쓰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정순이 대답했다. 어떤 진실인가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용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요. 가족들이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언젠가는요. 인터뷰가 나가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실버타운도 유명해졌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가 유명인이 됐네요. 영희가 웃었다. 늦은 나이에요. 정순도 웃었다. 하지만 의미 있어요.
출판 전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영희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순이 물었다. 맞아요. 우리는 이겼어요. 뭘요? 과거에게요. 두려움에게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요. 다음 날 책이 출판되었다. 서점에 책이 놓였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첫날 1,000권이 팔렸다. 일주일 후에는 1만 권. 한 달 후에는 5만 권.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다. 리뷰들이 쏟아졌다. 울면서 읽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았어요. 노인들도 사랑하고 아파한다는 걸 잊고 살았네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준 저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정순의 가족들도 결국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읽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재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태도였다. 고모, 책 읽었어요. 그래? 미안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놀랐다. 무엇을요? 고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 가족의 어두운 면을 세상에 드러낸 거잖아요. 알아. 하지만 어둠을 인정해야 빛을 찾을 수 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책의 성공으로 영희와 정수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대학교, 도서관, 심지어 기업에서도. 우리가 강연을 해요? 영희는 믿기지 않았다. 이상하죠? 68세의 유명인이 되다니. 정순도 웃었다. 첫 강연은 떨렸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들은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질문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두 분은 서로를 용서했나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용서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희가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대신 이해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됐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진실을 알았을 때요. 정순이 대답했다. 40년간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경험, 숨겨진 고통들.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영희가 말했다. 네. 이게 진짜 승리인 것 같아요. 정순이 동의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만족스러웠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이긴 것은 서로가 아니라 과거였다. 함께 승리한 것이었다. 307호에 도착했을 때 다른 입주민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았다. 케이크와 꽃, 그리고 따뜻한 박수. 축하해요. 박할머니가 외쳤다. 우리의 영웅들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영희와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순이 말했다. 우리도 감사해요. 이 할머니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웃음과 이야기가 넘쳤다. 실버타운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파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쳤지만 행복했다. 영희 씨. 정순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정순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빠져나왔죠. 맞아요.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내일은 뭐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글쎄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때요? 평범한 하루? 네. 산책하고 책 읽고 차 마시고. 특별한 일 없이요. 영희는 웃었다. 좋아요. 그게 행복이죠. 두 사람은 곧 잠이 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그날 밤 꿈에서 영희는 젊은 시절의 민호를 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영희 씨.
날 용서해줘서요. 정순도 비슷한 꿈을 꿨다. 민호가 나타나 말했다. 미안해요, 정순. 그리고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민호 씨가 나타났어요. 영희가 말했다. 저도요. 정순이 놀라워했다. 이상한 우연이네요.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인사하러 온 걸까요? 두 사람은 웃었다.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책 출판 후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실버타운의 정원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영희와 정순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담소를 나눴다. 영희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순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산책하기 딱 좋겠어요. 영희가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 뒤편의 작은 숲길을 걸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기분 좋았다. 정순 씨, 요즘 행복해요? 영희가 물었다.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아마도 평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자유로우니까요. 과거에서, 기대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정말이요. 산책 중에 벤치에 앉아 쉬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영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정순이 말했다. 뭐요?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민호 씨를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영희는 긴 시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팠죠.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그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럼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해요.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차이를 알겠어요? 정순은 미소 지었다. 네, 알 것 같아요. 정순 씨는요? 민호 씨와의 결혼을 후회해요? 정순도 한참을 생각했다. 복잡해요. 불행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를 낳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우리 모두 우리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렀다. 책 이야기, 강연 경험, 실버타운 친구들 이야기. 오후에 민준이 방문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영희도 만나러. 어머니, 박영애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뭔데요? 정순이 물었다. 책이 해외에서도 출판되기로 했어요. 일본과 미국에서요. 정말요? 영희는 놀랐다. 네.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해외에까지. 정수는 믿기지 않았다. 사랑과 희생, 용기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공감을 얻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세 사람은 축하하며 차를 마셨다. 민준은 최근 근황도 나눴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미래 계획. 어머니, 저 한국으로 돌아올까 생각 중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정수는 기뻤다. 네. 가족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민주는 영희를 보았다. 박영애 씨도 제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두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영희는 감동받았다. 제가 할머니 역할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정순도 동의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영희 씨.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영희와 정수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식사했다.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박 할머니가 물었다. 두 분 다음 책 계획은 있으세요? 다음 책? 영희가 놀랐다. 네. 첫 번째가 성공했으니 두 번째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글쎄요.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김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쓰시면 되죠. 황혼의 우정에 대해서요. 영희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다. 생각해 볼게요. 영희가 말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대해, 우정에 대해, 노년의 행복에 대해. 영애 씨, 이건 어때요?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정순이 제안했다. 좋아요. 우리가 실제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첫 번째 인생은 남들을 위해 살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죠.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즐기면서. 어느 날 오후 정순의 가족들이 방문했다. 이번에는 화해하러 온 것이었다. 언니 미안해요. 동생 정우가 말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정순이 미소 지었다. 책 읽었어요. 여러 번요. 그제야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조카 재훈도 사과했다. 고모, 제가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정순이 그를 안았다. 가족들은 영희에게도 인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박영애 씨, 제 고모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재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정순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서로 구해준 거죠. 정순이 덧붙였다. 가족들이 떠난 후 정순은 안도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평화예요. 저녁에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았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다. 영애 씨, 별 보이세요? 정순이 물었다. 네. 저기 북두칠성이 보여요. 민호 씨가 별을 좋아했어요. 자주 같이 봤죠. 저도 알아요. 저랑도 별을 자주 봤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이제는 이런 대화도 자연스러웠다. 질투나 경쟁 없이. 민호 씨도 지금 어딘가에서 별이 됐을까요? 정순이 중얼거렸다. 어쩌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요. 우리가 화해했으니까요. 정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민호 씨, 들리세요? 우리 이제 친구예요. 당신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만났다고 생각해요. 영희도 따라 말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실버타운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입주민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였다. 영희와 정순의 코너도 있었다. 전시 제목은 황혼의 우정 마이너스 두 여자의 40년 여정이었다. 젊은 시절 사진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민호의 사진도 있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왔다. 젊은 부부들, 중년들, 그리고 다른 노인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두 분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친구와 같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희가 물었다. 우정을 선택했어요. 두 분처럼요. 잘하셨어요.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영희와 정수는 피곤했지만 보람 있었다. 전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307호로 돌아왔다. 방은 여전히 아늑했다. 민호의 사진과 편지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장식의 일부였다. 더 이상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다. 영희 씨. 정순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영희는 웃었다. 아무것도요. 정말요? 네. 모든 일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고통도 실수도 후회도.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정순도 웃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참 멀리 왔어요. 정말로요.
적에서 친구로, 경쟁자에서 동지로. 이제는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그들은 젊었다.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했다. 민호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 서 있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희가 말했다. 좋은 꿈 꿨어요. 저도요. 정순이 대답했다. 혹시 민호 씨가 나왔어요? 네. 영희 씨 꿈에도요? 네. 웃고 있었어요. 저도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오늘은 뭐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요.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완벽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차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행복이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가 따뜻하게 대했다. 영희와 정수는 실버타운의 희망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가을 정원은 아름다웠다. 단풍나무 아래에서 벤치에 앉았다. 영희 씨,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순이 물었다.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영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적어도 80세까지는 살아야죠. 그때도 함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룸메이트예요. 영희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실버타운의 어느 방에서 두 노인이 찾은 평화. 40년간의 오해와 증오를 넘어 이해와 사랑에 도달한 두 여자.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된 두 친구. 황혼의 룸메이트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황혼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인생에서 그들은 가장 밝은 빛을 찾았다. 그것은 용서도 망각도 아니었다. 바로 이해와 동행이었다. 307호의 불빛은 매일 밤 따뜻하게 빛났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여자는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민호의 사진은 여전히 방 한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를 통해 만났고 그를 통해 성장했고 그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찾았다. 계절은 계속 변했고 세월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307호의 두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꿈꿨다. 황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 시간이었다. 영희와 정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매일 매 순간 서로를 지켜보며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늙어가며.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